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1953년 인천 용유도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군복 차림의 젊은 청년들이 수십 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어색해요. 네, 그렇죠.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 같은 게 전혀 없고 입고 있는 군복이나 장비도 제각각이에요. 네, 맞아요. 통일성이 없죠. 마치 그냥 급하게 긁어 모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 도대체 이분들 누구일까요? 국가 기록엔 없는 군인, 군번조차 없는 병사들이라고요? 이분이 바로 한국 전쟁 당시에 미 극동 군사령부 FEC라고 하죠. 그 산하에 비밀리에 조직돼서 운영됐던 특수부대입니다. 바로 켈로. 정식 명칭은 주한연락사무소 코리아 리에존 오피스 수속 대원들이에요. 아, 켈로 부대. 네. 이분들이 주로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는데요. 적진에서요. 네. 첩보 수집이라든지 주요 시설 파괴, 또 요인 암살, 유격전, 그런 온갖 비정규 특수 작전들을 수행했던 거죠. 와.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부정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코리아 리에존 오피스, 켈로 부대. 이름은 연락사무소인데 실제로는 취전선, 그것도 적진 깊숙한 곳에서 활동한 비밀 첩보 유격 부대였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켈로 부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전쟁 중에 어떤 정말 놀라운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왜 역사에서 사라져야 했는지, 그 잊힌 영웅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켈로 부대의 운명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독특한 정체성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부대원의 절대 다수는 이북 출신 피난민 청년들이었어요. 북한 지리나 방언에 당연히 능통했고요. 무엇보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아주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또 작전을 지휘한 건 전적으로 미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극동군 사령부 정보참모부 GQ 소속의 제8240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대원들은 한국인인데 소속이랑 지위는 미군에게 받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국군도 아니고 미군도 아니고 딱 그 경계에 있는. 그렇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었던 거죠. 이런 애매한 신분이 오히려 비밀 작전에는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공식 부대가 아니니까 작전이 실패해도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책임을 좀 회피하기 쉬웠을 테고요. 아, 바로 그 점이 켈로 부대를 운영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필요할 때 쓰고 유사시엔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 같은. 약간 소모품처럼?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런 편의성이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대로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참 안타깝네요. 자, 그럼 이분들의 구체적인 활약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죠.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아, 인천 상륙작전. 당시 전황이 정말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개전 초기에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국군이랑 유엔군이 한반도 동남쪽 끝, 그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려 있었으니까요. 네, 거기서 더 밀리면 그냥 바다에 빠지는 상황이었죠.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였는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꺼낸 카드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 작전명 크로마이트.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천은 상륙작전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평균 7m가 넘어가니까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만조대를 놓치면 수십 킬로미터 갯벌이 드러나서 상륙 자체가 안 되고 아, 네. 항구로 들어가는 수로도 엄청 좁고 구불구불하고요. 그래서 당시 미 해군이나 해병대 지휘관들조차 성공 확률을 5,000분의 1이라고 했어요. 5,000분의 1이요? 네, 그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했던 작전입니다. 이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작전이었네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뭔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비추는 등대, 8m 등대를 먼저 확보해서 불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아, 등대 불빛. 네, 칠흑 같은 밤에 그 복잡한 수로를 따라서 수백 척 함대가 안전하게 가려면 이 불빛이 반드시 필요했죠. 문제는 당시 8미도가 이미 북한군한테 점령당해 있었다는 겁니다.
인민해군 육전대 병력이 있었어요. 정면으로 공격해서 뺏으려다가는 상륙작전 계획 자체가 다 들통날 위험이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적들이 전혀 눈치 못 채게 임무를 끝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임무가 바로 그 유령부대 켈로에게 맡겨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 극동 궁사령부가 이 중대한 임무를 켈로 부대의 해상정찰대한테 맡깁니다. 코드명 트루디 잭슨. 1950년 9월 14일 밤이었어요. 해군 첩보대, UDT의 전신이죠. 클라크 대위하고 한국인 대원 몇 명, 개인주, 연정 이런 분들이 선발대로 먼저 영흥도에 잠입해서 정보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최규봉 대장이 이끄는 켈로 특공대 본대가 팔미도로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침투 작전이었겠네요. 과정은 순조로웠나요? 어둠하고 갯벌을 이용해서 섬에 상륙하고 등대를 지키던 북한군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등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제 불만 켜면 임무 완수였죠.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요. 네, 어떤 문제요? 등대 점등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중요한 순간에요? 왜요? 고장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기계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점등 장치를 고정하는 아주 작은 나사못 하나가 빠져서 달아나 버린 거예요. 헐, 나사못 하나 때문에? 네, 그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 전체의 성패, 7만 5천 명 연합군 장병이랑 수백 척 함대 운명이 정말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작은 나사못 하나에 달려버린 거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특공대원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 바닥을 막 필사적으로 더듬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서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시간은 없는데. 바로 그때 한 대원의 손끝에 기적적으로 그 작디 작은 나사못 하나가 딱 걸린 겁니다. 와, 찾았군요. 네, 서둘러서 나사를 제자리에 끼우고 스위치를 올리니까 마침내 새벽 1시 45분. 팔미도 등대에 강렬한 불빛이 밤바다를 가르면서 인천으로 가는 백길을 환하게 비춘 거죠. 아, 드디어.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서 연합군 함대가 정말 물밀듯이 인천항으로 진입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역사적인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이 켈로 부대의 팔미도 작전, 소수의 비정규군이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하신 대로 전력 승수, 포스 멀티플라이어 효과의 완전 교과서적인 사례네요. 네, 그렇죠. 단 몇 명의 용기와 희생이 7만 5천 대군의 길을 열고 전쟁 판도까지 뒤바꾼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야기할 때 켈로 부대 이름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메가덜 장군의 영웅담만 부각되잖아요. 작전 성공의 열쇠를 준 게 미군이나 국군이 아니라 이름 없는 켈로 부대였다는 사실 자체가 좀 당시로선 불편했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가의 공식적인 전쟁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군 통제하에 비정규군, 그것도 주로 이북 출신들로 구성된 부대의 공을 전면에 내세우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우리 군의 힘으로 이룬 위대한 승리라는 좀 명확하고 단일한 영웅서사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켈로의 공은 그냥 역사의 각주 정도로 남거나 슬그머니 국군이나 미군 공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았군요. 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패턴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951년 봄, 강원도 화천입니다. 네, 화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선이 다시 38선 부근에서 막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죠. 이때 중요한 시설인 화천 수력발전소가 중공군한테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중공군 제27군이었죠. 이게 당시 한반도 전체 전력 생산의 한 30% 정도를 담당하던 핵심 시설이었어요. 와, 30%나요? 네, 그러니까 수도 서울 포함해서 남한 전체 전력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중공군이 댐 수문을 조작해서 한강 수위 조절하면서 아군 작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기는 사올 수도 빌려올 수도 없는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천발전소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미 10군단이랑 국군 6사단이 탈환 작전에 나섰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해요. 아주 기이한 현상 때문에요. 기이한 현상이요? 어떤 건데요? 아군이 공격만 시작하면
발전소 주변 숲속에 숨어있던 수십 문의 중공군 포대가 갑자기 일제히 불을 뿜어대는 거예요. 아, 매복하고 있었군요. 네, 포격이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한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B-9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그 의심 지역을 완전히 융단 폭격을 했군요. 네, 융단 폭격으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포대는 다 없어졌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다시 공격을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중공군 포탄이 날아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파괴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요. 병사들 입장에선 진짜 공포스러웠겠는데요? 그렇죠. 무슨 불사신 포대 같았겠죠. 첨단 항공 정찰로도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네, 당시 미군 기술로도요. 네. 아무리 살펴봐도 실제 포대랑 똑같이 생긴 물체들만 보일 뿐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켈러 부대가 나선 건가요? 맞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또 켈러 부대가 투입됩니다. 이번에는 중국어에 능통했던 오죽선 대원이 단독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와, 혼자서요? 정말 목숨을 건 임무였네요. 그래서 오죽선 대원이 그 유령 포대의 비밀을 알아냈습니까? 오죽선 대원이 무려 12일 동안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내면서 중공군 진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엔군 전체를 속이고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포대의 실체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뭐였는데요? 아군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수많은 대포들이 전부 가짜였습니다. 네, 가짜요? 네, 주변의 흔한 전나무를 통째로 베어다가 포신 모양으로 깎고 검은 칠을 해서 만든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나무대포였던 거예요. 세상에, 나무대포라니. 중공군은 이 가짜 대포들을 실제 포 진지처럼 꾸며놓고 소수의 박격포나 야포를 그냥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기만 사격을 했던 거죠. 와, 미군의 최첨단 항공 정찰 기술을 완벽하게 속인 거네요. 이건 뭐 심리전의 극치인데요. 그렇죠. 오죽선 대원이 목숨 걸고 가져온 이 결정적인 첩보 덕분에 전황이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나무대포에 쏘봤다는 걸 알게 된 국군 육사단 장병들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즉시 과감하게 기습 공격을 해서 마침내 중공군을 격퇴하고 화천발전소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 승리를 기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화천댐 호수에 오랑캐, 중공군을 격파한 호수라는 뜻으로 8호호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줬다고 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8호호 전승 기념비 어디에도 이 결정적인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켈로 부대 오죽선 대원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천댐의 나무대포 사건은요, 최첨단 기술이나 압도적인 화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얻어내는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하죠. 이게 때로는 그 어떤 기술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켈로 부대는 단순히 싸우는 유격대가 아니라 영합군의 눈과 귀가 돼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정보 자산이었던 거죠. 네, 팔미도 등대 작전하고 화천댐 사례를 보니까 켈러 부대가 수행한 임무가 정말 얼마나 중요했는지 실감이 나네요. 이제 잠시 좀 거대한 전투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 이 이름 없는 부대를 구성했던 평범한 젊은이들, 그 개개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게지목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는데요. 원래 평안북도 박천 출신의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셨다고 해요. 학생 신분에서 어떻게 켈러 부대원이 되신 거죠? 1951년 일사 후퇴 때 가족들하고 같이 피난길에 올랐다가 정주군에 있는 작은 섬 암도라는 곳에 고립되셨대요. 근데 거기에 주둔하던 미군 연락장교하고 켈러 부대원들한테 사실상 강제로 징집되셨다고 합니다. 당시 18살. 아, 강제 징집이요? 네,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비밀 부대원이 돼서 적진에 투입되다니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들을 하셨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한 임무들이었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거나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주요 보급로, 통신시설 같은 걸 폭파하고 또 적의 통신 내용을 도청하는 일 같은 거였죠. 와, 한 번은 작전 중에 수류탄 파편에 배를 크게 다쳐서
영국 군함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일주일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요? 세상에. 당시 10대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네요. 네, 켈로 부대 작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대원들한테 지급된 물품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낙하산으로 적 후방에 침투하는 대원들한테는요, 만약에 그러니까 적에게 생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청산가리 캡슐을 숨긴 담배 한 개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결용 독극물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준비까지 하고 작전에 나서야 했다니 정말 처절합니다. 팔미도 등대 작전을 지휘했던 최교봉 대장의 증언을 보면요. 10명이 작전에 투입되면 한 명이 겨우 살아 돌아올까 말까 했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 희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죠. 10명 중 1명. 네, 켈로 부대는 미군 지휘관 이름을 딴 울프팩이나 레오파드, 아니면 활동 지역명을 딴 동키, 커크랜드 같이 여러 지대로 나뉘어서 활동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적 후방 아주 깊숙한 곳에서 고립된 채로 작전을 수행해야 했어요. 고립된 상태로요? 네, 심지어 당시 16살이었던 우용빈 씨처럼 몸집이 너무 작아서 미군에서 특별히 만든 소형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해야 했던 소년병들도 있었고요. 16살 소년병. 통신이나 정보 분석, 때로는 직접 작전에 참여하는 여성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대략 한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이 이름 없는 전쟁에 참여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3만 명이나요? 이분들의 배경을 좀 더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 상당수가 집이랑 가족, 고향을 다 북한 공산정권에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온 이북 출신 피난민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돌아갈 고향도 기댈 가족도 없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이 그들을 누구보다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전사로 만들었겠죠.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군 지휘부 입장에서는 이런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야말로 가장 소모하기 좋은, 그러니까 엑스펜더블한 자원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군요. 개인의 비극과 절망감마저 전쟁을 수행하는 동력으로 활용되는 전쟁이 아주 비정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는 분명 조국을 위한 영웅담이지만 동시에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기도 하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3년 넘게 계속된 끔찍한 전쟁이 공식적으로 멈춘 순간이었죠. 모두가 평화를 기대했지만 켈로 부대원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잊히기 위한 전쟁이었죠. 살아남은 켈러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딱 한 단어, 용도폐기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네, 말 그대로 쓰고 난 뒤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졌다는 뜻인데 정전협정이 딱 발효되자마자 그들을 지휘하고 지원했던 미군 부대와의 연락이 거짓말처럼 끊겼다고요? 네. 아무런 공식적인 해체 절차나 전역 명령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적 허방에 고립되거나 남한 사회에 아무런 증명서 없이 내팽개쳐진 겁니다. 군번도 제대로 된 기록도 없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운 참전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겠네요? 전혀 없었죠. 당연히 국가 유공자로서 받아야 할 보상은커녕 전쟁 중에 다친 거 치료받을 군병원 이용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에. 심지어 부상을 입고 사선을 넘어 겨우 아군 진영으로 돌아온 켈러 부대원 김호진 씨가 우리 육군 헌병한테 오히려 북한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고초를 겪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간첩으로요? 아군한테요? 네, 아군조차 그들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생존 대원들에게 가장 큰 상처와 모멸감을 준 건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군경력 불인정 문제였습니다. 적진에서 수년간 생사를 넘나들면서 특수작전을 했던 그 수많은 베테랑 켈로 대원들이 정전 후에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려고 할 때 그 어떤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신병 훈련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러니까 2등병으로 재입대해야만 했습니다. 2등병으로요? 그 베테랑들이? 네, 그들의 치열했던 시간, 목숨 건 공적이 국가의 공식 기록에서 그냥 완전히 삭제돼버린 거다 마찬가지였죠.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분들의 귀구한 운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시의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주한연락사무소 소속 민간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천상륙작전 길 열고 화천댐 탈환에 결정적 정보 제공하고 전쟁 향방에 바꾼 최정예 첩보 유격부대였고요. 네. 하지만 정전과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사실상 용도 폐기, 적진에 고립되거나 사회 방치됐고 그렇죠. 전후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 취급받으면서 혜택에서 배제되고 많은 분들이 이등병으로 재입대하면서 모든 경력을 부정당해야 했다. 왜 국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분들의 존재와 공적을 지워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마 전후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가 스스로의 정통성이나 자부심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서사, 그러니까 국민 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숨어 있다고 분석됩니다. 국가서사요? 네.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큰 공을 세운 주역이 우리 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통제했고 주로 이북 출신들로 구성된 비정규군이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공산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단일하고 영웅적인 서사를 만드는 데는 좀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들의 공적을 의도적으로 좀 축소하거나 국군 공적으로 편입시키고 결국에는 그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만드는 편이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통합에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네, 그렇죠. 더욱 아이러니한 건요. 국가는 그들의 이름과 존재는 지었지만 그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특수전 경험과 기술만큼은 탐냈다는 점이에요. 기술은 탐냈다. 네. 1958년에 전전 후에 버려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켈로 부대에 살아남은 최정예 요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공수특전부대, 바로 제1전투단, 제1공수대대를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나중에 제1공수특전단으로 개편되고요. 아, 그럼 이 부대가 혹시? 네, 맞습니다. 이 부대가 바로 오늘날 세계 최강 특수부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의 직접적인 모태가 됩니다. 와, 특전사의 뿌리가 켈로 부대였다니. 이름과 명예는 버렸는데 그들이 가진 능력과 호는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네요. 정말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켈로 대원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좌절하고 잊혀진 채 사셨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비록 국가에게 외면당했지만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살아남은 대원들이 1972년에 켈로 부대 전우회를 자발적으로 결성했습니다. 나중에는 KLO 8249 전후 총연합회로 발전했고요. 아, 전우회를 만드셨군요. 네, 그리고 정부 지원 하나 없이 정말 없는 살림에도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발품을 팔아서요. 그들의 첫 승전보를 울렸던 역사의 현장. 팔미도에 1984년 마침내 켈로 부대 팔미도 등대 탈환 전적비를 세웠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먼저 세상을 떠난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또 국가가 외면한 그들의 역사를 스스로 지켜내려고 했던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전우들이 직접 나선 거네요. 그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법적 투쟁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있던 특수 임무수행자 보상법 같은 법에서는요. 켈로 부대원들이 외국군, 미군 소속 부대원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아니, 그게 이유가 된다고요? 네. 전쟁 중에는 그들을 가장 유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미군 지휘하의 비정규군이라는 신분 조건이 전쟁 후에는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돼버린 거죠. 아주 잔인한 역설입니다. 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싸워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2021년 4월입니다. 국회에서 6.25 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켈로 부대 보상법이 제정돼서 통과됩니다. 아, 드디어.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6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68년 만에요? 네. 정부가 추산한 보상 대상자가 약 1만 8천여 명이었는데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연락이 끊긴 뒤였고 살아계신 분들도 대부분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이셨습니다. 아, 너무 늦었네요. 뒤늦게나마 법적 인정이 이루어졌군요. 보상금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평균 보상급이 약 1,02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1,020만 원? 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하신 생존 노병분들은 하나같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평생을 바쳐서 되찾고 싶었던 건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바로 명예회복. 명예 회복? 네. 자신들의 청춘과 목숨을 바친 희생, 먼저 간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이 이 나라 역사에 단 한 줄이라도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것. 그게 전부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청년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더 이상 이름도 기록도 없는 유령부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들은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거짓과 기만으로 꺼져가던 화천의 불을 다시 밝혔으며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뿌리가 된 자랑스러운 이름 없는 영웅들, 바로 켈로 부대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켈로 부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잊힌 활약상과 또 그분들이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남겨진 그 유산들을 함께 되짚어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역사와 국가, 그리고 기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공식 기록을 통해 배우고 기억하는 국가의 역사 뒤편에는 또 어떤 개인과 집단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묻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는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기록된 것일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쩌면 켈로 부대 말고도 비슷한 이유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